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제5주 강의의 2교시 시작합니다. 우리 제5주에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진동과 파동 공부했습니다. 진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진동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탄성력이었죠. 탄성력 공부하기 위해서 물체를 변형하면 그 변형하는 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바로 탄성력을 주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물체의 변형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걸 먼저 공부했습니다. 물체를 만드는 물질마다 그 물질이 변형되는 성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성질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역률로 표현됐죠. 영은 사람 이름이었고, 그 역률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체를 변형시킬 때 그 변형이라는 물리량이 있었어요. 그 물리량이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스트레인이었죠. 그것은 변형된 크기를 원래 길이로 나눈 거, 그것이 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변형시키는데 힘을 가하면 변형을 하는데, 그때 그 힘이 물체의 변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단위 그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누어야지 됐죠. 이렇게 작용한 힘을 그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눈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변형력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영어로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역률이라고 했죠. 역률이 크면 클수록 어땠습니까? 변형시키기가 어려운 거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 중에서 역률이 제일 큰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뭐 고무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 10,000배나 역률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률과 똑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 상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률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 탄성률, 용수철 상수는 후크 법칙에서 계수인데, 이 탄성률이 더 먼저 알려졌습니까? 역률이 더 먼저 알려졌습니까? 탄성률이 후크의 법칙이 역률에 비해서 훨씬 먼저, 한 100년 먼저 알려졌었죠. 그래서 후크가 0에 비해서 한 세기 더 먼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진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리고 앞으로 진동을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진동을 뭐라고 불렀냐면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불렀는데, 단순 조화 진동은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기술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불렀죠. 근데 단순 조화 진동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변이나 거리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그 힘이 작용하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운동의 특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탄성력이란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이었는데,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면 어땠습니까? 단순 조화 진동을 했죠. 그리고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건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을 꼴을 쫙 풀기 쉬운 꼴로 바꾸어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만들고 더하기 변이한데, 변이 앞에 계수가 있으면 그 계수가 바로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단순 조화 진동의 각진동수의 제곱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힘이 탄성력이면, 그때 그 탄성력에 받고 움직일 때 주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각진동수를 먼저 구하고 주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금방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진동이 있으면 그 진동이 어떤 종류의 진동인가를 결정하는 성질이 무엇이었냐면 주기였습니다. 진동이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그 동작을 한 번 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였죠. 이 주기 알면 진동수도 알고 각진동수도 알았습니다. 각진동수는 뭐였어요? 진동수에다 2파이 곱한 거였죠. 근데 진동수면 충분하지 왜 거기다 2파이를 곱해가지고 일부러 각진동수를 만들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진동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시할 때 진동수로 표현하면 복잡해지는데 각진동수로 표현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각진동수라는 물량을 또 도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파동을 도입했습니다. 진동과 파동은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현상이죠. 그래서 진동은 한 물체가 똑같은 동작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라면, 파동이라는 것은 그런 동작을 반복하는 물체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반복하는 물체들이 다 똑같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진동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거죠. 진동하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물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물체들의 모임이 바로 매질이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체들의 모임, 이게 바로 매질입니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죠. 어디로 가지 않죠. 근데 파동은 가는데, 이렇게 가는 파동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 파동을 규정하는 성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의 역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장의 역수는 별로 사용이 안 되죠. 근데 내가 그냥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파동수,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 이렇게 한 것처럼, 파장의 역수를 진동수, 이거는 단위 길이에 들어있는 파동의 숫자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은 오히려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 2파이를 곱한 걸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파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거 웨이브 넘버인데,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게 파수고, 이 파동을 또 사인이나 코사인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는 바로 이 파수가, 다시 말하면 파장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에다가 x를 곱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수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파동까지 도입을 했는데, 우리 이제 파동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먼저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파동을 식으로 표현할 때 먼저 위상이라고 하는 개념, 위상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영어로는 이게 phase인데, 위상은 어디에도 이용이 되냐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달의 위상, 달의 페이스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죠. 주기적으로 바뀌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달의 위상이 초승달이다, 상현달이다, 보름달이다, 하현달이다, 금음달이다. 그러면 이게 달의 모양을 쭉 바꾸는데, 그 중에 어떤 단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위상이란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어디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위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바뀌는 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위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상이란 말이 파동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에도 위상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위상과 연관되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인 함수를, 사인 시타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시타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반복되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인 함수는 이 위상이 반복된다, 똑같은 모습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를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 모양도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어때요? 시작점이 조금 달랐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와 위상만 다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그렸을 때 여기에 이런 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위상이 같은 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빨간 점들이 위상이 같은 점들입니다. 이 위상이 같은 점들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가만 봤더니 변이가 다 같죠. 근데 변이가 같은 점 중에서도 위상이 같은 점이 아닌 데가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 다 변이가 같지만 다 내려오고 있다는데 똑같죠. 올라가면서도 그 값일 때는 위상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도 같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변이도 같아야지 되고, 이렇게 같았을 때 다시 말하면 위치와 속도가
둘 다 같았을 때 이게 위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퀴즈 한번 내보겠어요. 어떤 퀴즈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사인 함수를 있는데 사인 함수 중에서 요 a라는 부분과 위상이 같은 점들을 내가 여기다 점을 많이 찍어놨어요. 이렇게 노란 점으로 b, c, d, e, f 이렇게 찍어놨을 때 이 a라는 점과 위상이 같은 점은 몽땅 다 골라라. 자 그래서 이 중에서 b, c, d, e, f 중에서 a와 위상이 같은 걸 다 고르면 이 중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온 거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D, E, F 중에서 골라야 될 텐데 A와 위상이 같은 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D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위상을 제대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파동을 표현할 때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파동은 그래서 진동의 경우에는 t만의 시간만의 함수였죠. 시간이 흐르면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파동은 어떻습니까? 진행하죠. 진행하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축을 x축이라고 하면 x와 t의 동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t에는 어떻게 의존하냐면 t분의 2파이 이게 2파이가 주기인데 한 주기가 주기니까 그 사인 함수의 주기는 각도가 2파이죠. 그래서 t분의 2파이, 라지 t분의 2파이 곱하기 t 하면 이게 이제 주기 함수가 되고 그게 이제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파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t분의 2파이와 똑같이 람다분의 2파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2파이가 사인 함수의 주기인데 그 파동의 경우에 한 파장이 바로 한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람다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고 람다분의 2파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파수 k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장과 주기를 이용하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사인 a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주기분의 2파이 t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가 파수하고 각진동수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a 사인 kx 오메가 t 빼기 오메가 t처럼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분의 2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 파수고 t분의 2파에 해당하는 것이 저 각진동수다라고 할 때 좌변에 있는 yxt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치가 x인 곳에서 시간이 t일 때 변이가 y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표현하는 것은 매질이 이동한 변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매질이 이동한 변이가 위치 함수로 위치가 어디냐 또는 시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t일 때 위치가 x인 곳에 매질이 이동한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의 맨 앞에 있는 이 a는 뭐겠습니까? 이건 변이가 제일 커지거나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사인 함수가 제일 큰 값은 1이고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니까 변위의 가장 큰 값은 a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파동의 진폭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최대 변이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뭐겠습니까?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는 바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이걸 바로 그 파동의 위상이다. 다시 말하면 위치는 x이고 시간은 t일 때 위상이 kx 빼기 오메가 t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가로 사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바로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표시하는 식을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 이 파동은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의존하는 함수니까 두 개가 막 바뀌어 막 복잡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정해 놓고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파동의 스냅샷이라고 하는 건 스냅샷은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고정되는 겁니까? 시간이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을 t는 t0인 순간에 고정하겠어요. 그때 t0일 때 사진을 딱 찍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t에다가 위에 있는 파동을 표시하는 t에다가 t0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 x, t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의 원점은 우리가 아무데나 할 수가 있으니까 t0를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t0를 딱 할 것 같으면 yx0는 그냥 시간이 그때를 시간 제로 거기서부터 시간을 잰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함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 yx0는 a sin kx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파장이 람다인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반복하는데 그때 한 모양을 하는 데까지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냐? 이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파동의 전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냅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번에는 한 위치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위치에서 매질의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 위치를 여기다가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치, x는 어떤 위치, 내가 지금 보는 위치를 딱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x0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동하는지 하기 위해서 저기다 x0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x자리에 x0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원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x0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0 값이 0이 되니까 그거 우리가 기술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x0를 0으로 딱 놔둘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0 했으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이렇게 있죠.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하면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하고 같죠. 다시 말하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때요? 그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함수인데 뒤집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볼 것 같으면 왜 그 곡선이 진동한 모습이 뒤집은 모양이 될까? 이 뒤집은 모양은 다른 말로 하면 위상이 좀 다른 거죠. 위상이 좀 파이만큼 빠른 거죠. 근데 이 뒤집은 모양이 되는 것을 한 위치에서 가만 보면 뒤집은 모양이 되는 것을 우리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는 0일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x는 0에서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스냅샷인 t는 0 때 스냅샷인데 그때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 장소에서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오겠죠. 그래서 x는 0이면 저 스냅샷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걸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왜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처음엔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놈이 오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 t의 함수로 그린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디에 있던 놈이 오느냐면 여기 있던 놈이 바로 오겠죠. 여기 있던 놈이 t가 지나면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 있던 놈이 옵니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요건 x는 t는 0 때 한 거니까. 요 놈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니까 네, x는 한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요 모양이 뒤집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고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지금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으로부터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어요. 파동의 속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상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물체는 안에서 그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움직이는 모습이 진동하는 모습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이 위치만 이제 봅니다. 지금 여기에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빨간 점을 보세요. 지금 빨간 점이 위아래로 다 움직이고 있죠. 지금 빨간 점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점들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우리한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맨 꼭대기만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꼭대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위상이 맨 꼭대기인 그 점들이죠.
다시 말하면 위상이 같은 일정한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바로 위상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상이 일정한 점이 움직이는 속도다.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데 파동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위상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위상이 어떤 거라고 그러면 요게 바로 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상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상이 일정한 점 하려면 이 위상이 파이 제로로 일정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일정한 위치가 지금 이 위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x지요. 그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dt분의 dx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dt분의 dx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 위상이 일정하다는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상수니까 k dx, 오메가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dt 하고 파이 제로는 상수니까 0이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dt로 나눌 것 같으면 바로 무엇이 됩니까? dt분의 dx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 k분의 오메가가 우리 뭐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 파동의 속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것처럼 위상이 일정한 점이 바로 k분의 오메가, 이게 바로 v인데, 이거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쪽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지금 움직인다.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 뭘로부터 알 수가 있냐면, 파동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것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kx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써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위상이 일정한 점 할 것 같으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dt분의 dx는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v가 되죠.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자, 요 식에서 kx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 앞에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부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kx 앞에도 마이너스 붙여도 되죠. 그래서 kx항과 오메가 t항의 상대적인 부호에 의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지 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파동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파동을 표현하는 식인데, 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그 파동 방정식의 풀이가 되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볼 텐데, 우리 파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파동을 표시하려면 독립변수가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래서 그 종속 변수가 독립변수 2개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랬을 때 파동을 표현했을 때는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우리 전체 사인은 무엇이 하면 사인 세타인데 그 세타가 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함수의 함수꼴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함수꼴을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함수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체인룰이다. 그 연쇄 규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체인룰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여기 y는 fx라고 하겠어요. y가 x의 함수인데 x는 또 t의 함수다 이럴 때, 그래서 y는 함수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함수인데 x는 또 t의 함수면 y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y는 fx인데 여기 t가 없죠. 이게 t로 y를 미분하려면 요 fx를 미분하면 x로 먼저 미분해야 되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인데 차분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차분으로 먼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y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델타 y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x가 싹싹 지워지고 델타 y 된 거죠.
그리고 x는 gt라고 하면 델타 x는 델타 t분의 델타 x하고 델타 t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델타 x 자리에, 저 파란 델타 x 자리에 빨간 델타 x를 집어넣으려면 저 델타 x가 파란 델타 x하고 빨간 델타 x가 같아야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차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무렇게나 만든 거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을 이유가 없죠. 대강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대강 같다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델타 x, 파란 델타 x하고 빨간 델타 x가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델타 y는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요 델타 x 자리에 저기에 있는 저기 델타 x 자리에 또 델타 t분의 델타 x를 쓰고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델타 t로 나눌 것 같으면 델타 t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차분일 때는 여기서 우리가 근사식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미분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이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y는 dx분의 dy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dx는 dt분의 dx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요 파란 색깔의 dx나 빨간 색깔의 dx나 이거는 미분이면 서로 같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같다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근사식 표현을 쓰지 않고 같다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완전히 같으니까 우리 dx, 빨간 dx하고 파란 dx가 같으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dy는 dx분의 dy, dt분의 dx 하고 dt 곱한 거고, 양변을 dt로 나누면 dt분의 dy는 dx분의 dy 곱하기 dt분의 dx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체인 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가 x의 함수고 x가 다시 t의 함수면 y를 t로 미분할 때는 먼저 x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또 t로 미분한 것을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 보면 dx는 전부 상쇄가 되고 dt분의 dy 그 양변이 같죠. 그런데 바로 t로 바로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x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를 다시 t로 미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독립변수로 미분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겠어요. 편미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른 독립변수들은 다 안 변한다고 놓는 것이 이게 편미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y는 xt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x로 편미분하겠어요. 자, x로 편미분하는데 이때 여기에 kx-오메가 t 이렇게 써졌지만 사실은 kx-오메가 t 이것을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a sin 세타고 세타가 다시 x와 t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kx-오메가 t를 우리 세타로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종속 변수는 y고 독립 변수는 x와 t 두 개인데, 이 독립 변수가 세타라는 변수를 통해서 y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 이걸 파셜 x분의 파셜 y라고 쓰는데, 이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파셜 x분의 파셜 y 할 텐데 y가 직접 x가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함수가 세타죠. 이게 사인 세타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먼저 세타로 먼저 미분합니다. d 세타분의 dy, 이때는 이게 세타가 하나니까 d 세타분의 dy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파셜 x분의 파셜 세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파셜 x분의 파셜 y를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사인 세타가 있는데 a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 코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를 다시 x로 편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세타는 여기서 뭐냐면 kx-오메가 t죠. kx-오메가 t를 x로 편미분하면 오메가 t에 있는 고항은 상수항이니까 x로 편미분하면 k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k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다시 써줄 것 같으면 ka 코사인 kx 오메가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이 체인 룰을 우리 기억할 것 같으면 이런 과정을 안 시키더라도 이거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 sin kx 오메가 t 하면 사인을 먼저 미분해서 a 코사인 kx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kx 오메가 t를 또 x로 미분해서 k가 튀어나오니까 ka 코사인 kx 오메가 t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두 번 미분해 봅니다. 자, 우리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어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했냐? 그 한 번 더 미분한 것은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y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마이너스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x를 한 번 더 펴면서 k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 a 하고서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면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파동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에 대해서 또 미분해 보겠어요. t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독립변수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t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파셜 t분의 파셜 y는 편미분했으니까 여기 a 코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한 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편미분하겠어요. t에 대해서. 그러면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어떻게 되냐면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또 나오고, 그러면 요 플러스인 데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두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하고서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데,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거하고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것이 똑같이 사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만 달라요? 우리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는 앞에 k 제곱이 있고, t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는 앞에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눌 것 같으면 두 개가 똑같아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x로 편미분한 것을 어떻게 하냐? k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냥 결과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이거 오메가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마이너스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변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0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인 kx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순전하게 무엇만 나옵니까? 미분항들만 나오죠. 이 미분항들만 나오면 그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걸 좀 보기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맨 왼쪽에 있는 개수는 1로 만들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었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근데 우리 뭘 아냐면 여기 오메가 분의 k 요거 있었는데, 이 오메가 분의 k는 무엇과 같습니까? 자, 여기서 파동의 속력이 k분의 오메가죠.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k는 속력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 여기다 속력분의 1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y 빼기 v제곱분의 1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진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했었죠. 진동에 대한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dt 제곱분의 d 제곱 x 더하기 오메가 제곱 x는 0.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우리 파동 방정식인데 단순 조화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y 빼기 v 제곱분의 1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0.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x하고 t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편미분 방정식의 두 개의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딱 나왔을 때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런 모양, 어떤 y라는 함수가 이런 모양의 식을 만족하면 y라는 함수는 파동을 대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파동의 현상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이런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것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전자기파, 유명한 전자기파 있죠.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은 이론적으로 물리학자가 예언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예언했냐면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예언했어요. 맥스웰은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론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쫙 만든 거예요. 그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들이 미분 방정식 4개입니다. 그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바로 파동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거기에 나오는 저 V라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진공의 성질, 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의 성질만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 거, 그걸 전자기파라고 불렀는데, 그 전자기파의 속력을 바로 이렇게 미리 이론으로 예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파동 방정식은 그래서 우리가 줄을 흔들면 어떻습니까? 파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 줄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것 같으면 파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에는 파동이 생기는구나, 우리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공기가 있으면 공기에 소리를 하면 음파가 전달되죠.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는 거에 대해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파동, 이런 형태의 파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파에 대한 파동이 여기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파동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연속된 매질에 적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저절로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동 방정식의 특징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파동의 변이를 표시하는 것을 첫 번째 항은 x로 2번 편미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시간으로 2번 편미분하는 거죠. 이 시간, 공간에 대한 2번의 편미분항과 시간에 대한 두 개의 편미분항 사이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편미분 앞에 걸 1로 만들 것 같으면 시간에 대한 편미분항의 개수가 바로 속도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볼 것 같으면 이 파동 방정식을 보고서 그 파동의 속력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에 안 것처럼 파동의 속력이란 T분의 람다, 요건 람다 F, 요것은 K분의 2파이로 곱하고 나누고, 또는 람다가 바로 뭐였어요? K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F를 또 어떻게 표시해요?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2파이가 지워지고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런 속력은 가만 보니까 어때요? 파장에는 비례하고 파장과 진동수의 곱에 비례하죠. 그렇지만 파장과 진동수가 바뀐다고 해서 속력이 바뀌는 게 아니다. 파동의 속력이 먼저 정해지니까 속력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속력은 일정한데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는 것이 일정하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또는 T분의 람다는 일정하니까 파장과 주기는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이 정해지면, 매질이 일단 정해지면 파동의 파장이나 진동수가 바뀌어도 속력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고, 동일한 매질에서는 그럼 이제 속력은 먼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파동의 매질에 따른 속력을 볼 때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파할 것 같으면 우리 소리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소리의 속도 얼마인지 아는데, 이 소리의 속도가 공기 중의 속도하고 물속에서의 속도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네, 이거 공기 중에서의 속도는 우리 잘 알죠? 대부분 상온에서 공기 중에서는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약 340m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전달되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전달되겠어요? 더 늦게 전달되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전달되겠어요? 네,
액체에서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소리 속도는 초속 약 1500m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고체에서는, 고체에다 빵빵 때리면 전달되죠. 이것은 이 두 개보다 더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봤더니 어때요? 공기에서 물로 될 때 더 빨라졌죠. 자, 그러면 이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는 지진이 전달돼 나오는 파동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4.5에서 8.0 초속 킬로미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거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땅 속이 어때요? 단단한 부분도 있고 좀 듬성듬성한 부분도 있죠. 밀도에 따라서 이 속도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흔들면 줄에 이제 파동이 생겨가지고 전달돼 나가는데, 그때 속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뮤분의 타우의 제곱근인데, 이때 타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줄의 장력을 얘기합니다. 요 뮤는 뭘 얘기하냐면 줄의 선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세게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줄의 선밀도가 크면 클수록, 줄이 굵으면 굵을수록 파동의 속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타를 조율할 때 어떻습니까? 요거 좀 소리를 높게 나오게 하려면 요거 또 땡기죠. 땡길 때 그건 뭘 하려고 하냐면 그 줄을 전달하는 파동의 속력을 더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높은 음의 줄하고 낮은 음의 줄하고 굵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굵기가 점점 굵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선밀도가 굵을수록 더 낮은 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동 방정식하고 파동 방정식 파동의 속력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어떤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딱 속력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아까 줄의 파동에서의 속력은 뭐예요? 뮤분의 타우의 제곱근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오겠습니까? 자, 이 앞에 파셜 x제곱분의 파셜 y 빼기 타우분의 뮤 파셜 t제곱분의 파셜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하, 요게 요 앞에 있는 계수가 속도 제곱분의 1이니까 네, 줄에 생기는 파동은 뮤분의 타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건 우리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줄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E를 전기장이라고 할 때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거 무엇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구했어요. 맥스웰 방정식은 무엇으로 생겼냐면 전기자기에 대한 법칙,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종속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연립 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종속 변수 하나를 소거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연립 방정식 풀 때도 그렇죠.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면 그 중에 변수 하나를 소거해야 되죠. 이렇게 소거했더니 이 식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식이. 근데 여기서 뮤제로는 뭐냐면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실론 제로는 뭐냐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의 성질력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뮤제로는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뮤제로하고 입실론 제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쿨롱 법칙 앞에 개수입니다. 쿨롱 법칙 앞에 개수가 뭐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근데 뮤제로는 비오사바르 법칙의 개수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의 개수는 4파이분의 뮤제로예요. 4파이분의 뮤제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딱 취할 것 같으면 V가 바로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딱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전자기파가 빛하고 똑같은 것인데, 빛의 속도는 이렇게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나온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측정하지 않아도 미리 이렇게 딱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특상대성 이론 배울 때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에 생기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줄이 있는데 줄이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우리 그 운동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다가 운동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의 밀도가 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운동 법칙을 적용하려면 밀도가 뮤죠. 그러면 지금 저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부분의 길이가 델타 x라고 하면 질량은 델타 x는 요 선 밀도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과 같죠. 그리고 줄의 질량을 이제 타우라고 하겠어요. 줄의 질량을 타우라고 하면 우리 그것까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줄이 쫙 있으면 줄 각 부분에서의 장력은 줄의 질량이 있으면 약간씩 조금 달라지는데 이거 다 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줄 저 부분, 저 델타 x만한 부분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도 타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도 타우다라고 하겠어요. 줄의 장력이 타우다고 이렇게 딱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저 부분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Fy는 델타 M 곱하기 AY.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하려면 힘의 Y 성분만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곱하기 위아래로 운동하는 가속도 A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델타 M은 조금 전에 구해놨죠. 그러면 F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y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Fy는 뭐가 되냐면 저 위에 있는 저 부분의 타우, 저 장력의 어때요? Y방향 성분 빼기 저 아래쪽에 있는 타우의 Y방향 성분 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한쪽을 세타 1이라고 하고 저쪽을 세타 2라고 하면 타우 사인 세타 2 빼기 타우 사인 세타 1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델타 M은 뭐라는 거 알아놨습니까? 뮤 델타 X 이런 거 알아놨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대입하기로 하는데 AY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 AY는 시간에 대해서 Y를 두 번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사식을 조금 써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저 델타 X를 굉장히 작다고 하고 저 세타가 굉장히 작다. 진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타가 작다고 하면 우리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좋은 근사식을 쓸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는 거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근데 세타가 작으면 코사인 세타는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겠어요? 이건 파셜 x분의 파셜 y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fy는 타우 사인 세타 2 빼기 타우 사인 세타 1인데 여기서 사인 세타 2는 바로 어디서 저 오른쪽 x2에서 기울기 그게 바로 뭐예요? 파셜 x분의 파셜 y죠. 2에서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은 x1에서 기울기 파셜 x분의 파셜 y의 1에서 x1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겠어요. 어떤 식을 세워요? f는 ma 다시 말하면 fy는 델타 m ay 이런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fy 우리 구해놓은 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델타 m 집어넣고 델타 m은 뭐였어요? 뮤 델타 x죠. 그 다음에 ay는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인데 이때 타우하고 델타 x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타우로 나누고 델타 x로 나누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좌변은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x분의 파셜 x분의 파셜 y 빼기 파셜 x분의 파셜 y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1차 도함수의 차이를 델타 x로 다시 나눴으니까 이건 바로 2차 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뭐냐면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y 그 다음에 는 타분의 뮤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좌변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t 타분의 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 위에서 움직이는 줄의 y가 변이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 줄이 만드는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까지 다 구했는데,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여기서 이게 풀릴 것 같으면 똑같은 풀이가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한 것도 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선형 제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어떤 풀이가 있으면, 풀이가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의 풀이를 그대로 더한 것도 또한 풀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동의 중첩이다라고 하고, 파동이 중첩된 결과를 두 파동의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 파동의 중첩은 한 위치에 파동이 두 개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의 한 위치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사실은 파동이란 매질이 떠는 거죠. 근데 두 개의 파동이 도달하면 한 파동은 위로 떨려고 그러고 다른 파동은 아래로 떨려고 그러면 요 매질은 도대체 어떻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 위로 한번 떨고 조금 있다 아래로 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그 둘을 그대로 더한 벡터합으로 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파동의 변위의 벡터합으로 진동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의 변위가 있겠죠. 그 다음 진동에,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진동이 두 개가 도달하면 이 매질이 움직일 변위가 두 개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그대로 벡터로, 변위는 벡터니까 두 변위를 더하면 벡터합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아까 파동 방정식의 두 변위의 합도 역시 파동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걸 알게 되는데, 이렇게 더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파동의 중첩이다, 두 파동의 슈퍼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모양의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난다고 하겠어요. 하나가 자 위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런 그 빨간색으로 된 두 파동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서 합쳐질 때는 어때요? 두 개 더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없어요. 다시 생기죠. 재밌는 게, 파동이 지나가면 원래의 파동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 여기 조금 복잡한 파동이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자, 두 개가 그대로 더해지는데, 자, 다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지나간 겁니다. 와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두 개가 겹쳐질 때는 중첩을 이루는데, 다시 헤어질 것 같으면 원래의 파동 모습을 그대로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동의 중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파동의 파장과 주기와 진폭이 같고 위상만 다른 두 파동이 중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우리 파동 표시하는 식 있죠? 첫 번째 변위는 A sin kx-오메가 t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위상이 파이만큼 다르다라고 하면 두 번째 파동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파이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바로 파동의 중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중첩된 변위는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이때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더한 걸 우리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를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2배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걸, 요건 우리 사인 함수의 식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y1과 y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kx-오메가-t 더하기 사인 kx-오메가-t 빼기 파이니까 알파가 kx-오메가-t가 해당하고 베타가 kx-오메가-t 마이너스 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되고 둘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kx-오메가-t는 두 번 있으니까 둘로 나누니까 kx-오메가-t가 되고 빼기 2분의 파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중첩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파동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쓸 것 같으면 두 개를 중첩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두 파동의 위상차가 파이일 때, 요게 이제 위상차면 이 위상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만 보니까 두 개가 중첩된 파동도 또 다른 파동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첩된 파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여기에 있는 상수 A 2배의 A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요게 바로 진폭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어떻게 돼요? kx-오메가-t 하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그대로 똑같은 파동이죠. 단지 위상만 어떻게 됐어요? 2분의 파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하는데 요 위상차, 처음 두 파동의 위상차에 따라서 진폭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 중첩된 파동의 진폭인데 이때 만약에 원래 두 파동의 경로차가 2파이의 정수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파이의 정수배면 코사인 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1이죠. 1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2a가 되죠. 이게 바로 보강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파이의 홀수배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0이 되죠. 진폭이 0이 됐죠. 그래서 진폭이 최대가 된 거, 이걸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진폭이 최소가 된 거, 0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파동이 없어진 거. 이것을 상쇄간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림으로 우리 표시할 것 같으면 여기에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파동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위상차가 얼마입니까? 0이죠. 0.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개를 합하는 것은 진폭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세기는 4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위상차가 서로 반대면 파이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의 이제 파이의 홀수배, 그때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쇄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동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봤고, 파동방정식에 풀이가 있으면 그 풀이가 두 개의 풀이는 또 역시 풀이가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경우에는 두 파동이 같이 오면 그때 변이는 그 변이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또 파동인데, 이랬을 때 두 파동의 위상차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간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파동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아주 중요한 거 종류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자, 파동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게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파와 횡파는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진동의 방향과 관계 있는데, 파동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방향이란 어떤 것이냐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겠어요. 방향 두 개죠. 그러면 이 파동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종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파는 영어로 longitudinal wave인데, 종파라고 하는 건 요 두 파동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진동 방향 하면 매질의 변이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 하면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 두 방향이 종파의 경우는 어떠냐? 서로 평행하다. 평행일 때는 같은 방향일 때도 평행이고 반대 방향일 때도 평행이죠. 그래서 이런 파동은 그 매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빨간 점을 볼 것 같으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모든 점들이 지금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데 파동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이때 이 매질 점들은 전부 양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도 오른쪽이죠. 자, 이랬을 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종파인데, 이런 종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매질이 유체일 때, 액체나 기체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압력파라고도 부르고 소밀파라고도 부르고 음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종파를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까 어땠어요? 종파가 변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같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파동은 이렇게 사인 함수로 그려야지 되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는 지금 매질의 변이가 직접 움직이는 모양을 그린 게 아닙니다. 매질의 변이의 크기를 위치 함수로 지금 그렸어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어떻게 한 거냐면 매질의 변이를 크냐 작냐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매질의 변이를 위치 함수로 표현했다고 하냐면, 위에 그리면 어떤 거냐, 진짜로 매질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놈이라는 건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는 위로 간 거죠. 위로 갔다고 하는 건 플러스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어때요? 요건 아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요 놈은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빽빽해지겠죠. 근데 그 반대쪽, 그 건너편은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해지겠죠. 요게 바로 소밀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은 어때요? 압력이 좀 크겠죠. 오른쪽은 어때요? 압력이 좀 작겠죠. 그래서 압력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종파의 경우는 음파가 대표적으로 그 종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파는 이렇게 생겼는데 횡파는 어떻게 생겼을까? 횡파를 영어로는 트랜스버스 웨이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횡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입니다. 여기에 매질을 그릴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죠. 위아래로 하는데 지금 파동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데, 이런 건 어떤 게 있냐면 수면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에 생기는 파동도 있고 전자기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체인데 고체에 생기는 파동은 주로 횡파가 생기는데,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를 지나가지만 종파도 음파도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파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파동의 검출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두 가지 파동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알죠? 귀로 검출하는 음파가 있고 눈으로 검출하는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다른 말로 바로 뭐냐면 소리입니다. 전자기파는 뭐예요? 빛이에요. 음파의 검출기구는 우리 귀입니다. 소리의 전자기파, 빛의 검출기구는 우리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소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파이고, 빛은 뭐예요?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기를 바꾸면서 진행하는 파동인데, 그때 전기장과 자기장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전부 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방향 곱하기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는 방향이 바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다. 이 오른나사 돌리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E 크로스, E도 벡터고 B도 벡터면 E 크로스 B 한 것이 바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그런 파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중요한 파동을 우리 또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있냐면, 우리 파동에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기파에는 매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기파는 매질의 변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공에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에는, 전자기파에는, 빛에는 매질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음파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질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공기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는 어떠냐?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데를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전자기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있을 때 공기를 전자기파의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매질의 움직임이 파동이라는 뜻의 매질은 아닙니다. 전자기파의 매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공간에 놓인 물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전자기파는, 빛은 물속에서도 지나갑니다. 그럼 이때 물이 매질입니다. 유리 속에서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유리가 빛의 매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은 340m/s죠.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은 그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8cm/s인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진공 중에서의 속력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기 중에서 속력도 이것보다 약간 0.00001% 정도 작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파동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진동수로 구분됩니다. 특히
음파의 경우는 진동수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더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진동수하고 보라색의 진동수를 비교하면 보라색의 진동수가 빨간색의 진동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음파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음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음파에 대한 도플러 효과만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의 높이는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진동수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미있게 소리를 내는 놈의 진동수, 내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피아노 칠 때 어떤 건반을 누르냐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딱 정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으면 그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죠. 이렇게 소리의 고전은 바로 진동수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110Hz다라고 하면 110Hz의 진동수다라고 하면 이거 낮은 라인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2배로 하면 220Hz 하면 두 번째 옥타브의 라입니다. 라. 그 다음에 요걸 또 2배를 할 것 같으면 세 번째 옥타브의 라. 이게 보통 피아노를 조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반의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 도레미파솔 라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것도 2배가 되면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더 높은 한 옥타브 높은 라가 되고 이렇게 진동수가 2배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옥타브가 하나씩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음파의 경우에는 우리 귀가 음파를 검출하는 검출기라고 그랬죠. 근데 진동수에 따라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가 너무 낮아도 못 듣고 너무 높아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가청 진동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은 20Hz짜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Hz까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떠냐? 보통의 경우에는 500Hz에서부터 5000Hz 정도까지 듣고 이보다 더 커지면 잘 못 듣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공장지대에 살면 낮은 진동수는 더 못 듣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조용한 데서 귀가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진동수는 어떻게 하냐면 5000Hz를 초과하면 잘 안 들리고 전혀 안 들리는 거, 전혀 안 들리고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거 이걸 초음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2만 Hz를 초과하면 안 들리죠. 빛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검출되는 진동수가 있고 우리 눈에 검출되는 전자기파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 진동수가 더 작으면 어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빨간색보다 진동수가 더 낮아요.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진동수가 보라색까지 가면은 또 이제 그보다 더 커지면 안 들리죠. 안 보이죠. 그보다 더 큰 진동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외선이다.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더 크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X선이 되죠. 그보다 진동수가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감마선이 되죠. 이것처럼 전자기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진동수가 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빛 또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빛은 더 넓은 의미로 전자기파 전체를 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동수가 빛의 고절을 결정을 하는데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이게 기적소리가 있는데 기적소리를 내는 기차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기차의 앞에서 듣는 기적소리하고 기차의 뒤에서 듣는 기적소리의 높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원이 내는 저 기적소리, 기적에서 내는 진동수를 F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를 FO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FO가 FS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음원과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FS와 FO가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달라요.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멀어지면 더 작은 진동수가 들립니다. FS보다 FO가 더 작아져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진동수가 이제 들리는데 이때 멀어질 때
음원이 움직여서 멀어지는지 관찰자가 움직여서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진동수가 더 커지기는 더 작아지기는 더 작아지면 약간 작아지는 방법이 달라요. 또 가까이 오는데도 음원이 가까이 오는지 관찰자가 가까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또 진동수가 더 커지긴 더 커지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이제 식을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하겠어요. 이 도플러 효과에서 도플러는 무엇이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19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찰스 브루크에서 출생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데 이게 쌍둥이별의 색깔을 연구하면서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달돼 오죠. 특히 이 사람은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맨델의 스승이었다. 맨델 우리 잘 알죠? 맨델을 지도한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49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더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플러 효과 식을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먼저 음원과 관찰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음파의 속도는 V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FS라고 하면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는 FS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파장이 람다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S는 FS분의 1이고 음파의 속도는 속도는 공기 중 가니까 다 똑같죠. 이 속도는 TS분의 람다 S 또는 람다 S F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는 같은 거죠. 어떻게 곱하면 진동수가 달라더라도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FO라고 하고 그때의 주기를 TO라고 하고 그때의 파장을 듣는 사람의 파장을 람다 O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TO는 FO분의 1이고 V는 이때는 TO분의 람다 즉 람다 곱하기 F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관찰자는 정지해 있는데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음원이 낸 소리가 VSTS만큼 VTS만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음원이 지금 음원이 낸 소리가 지금 움직입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음원도 움직였죠. 음원은 어떤 속도로 가요? 정지한 음원이 지금 다가옵니다. 음원이 VS라는 속도로 가고 주기만큼 움직였으면 VS, TS만큼 가겠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음원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음원이 오고 있을 때 소리는 이거 한 파장 TS만큼 갔어요. 한 파장의 거리는 요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람다 S 음원의 파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 앰뷸런스가 온다고 할 때 앰뷸런스가 관찰자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간 거리가 어때요? VS, TS 이만큼 되죠.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파장은 그만큼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람다 제로는 람다 S에서 VS, TS만큼 뺀 것만큼 작아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V를 람다 제로로 나눈 게 F 제로라고 그랬죠. 근데 람다 제로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람다 S 마이너스 VS TS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람다 S를 이제 뭘로 바꿔 쓰냐면 VTS를 이렇게 바꿔 쓰겠어요. 이게 바꿔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TS를 바깥으로 뽑아냈습니다. 근데 TS분의 1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FS죠. 그래서 V-VS분의 VFS 그랬으니까 관찰자가 내는 진동수보다 F5는 어떻게 돼요? 그 진동수에다가 V-분의 V를 이제 곱한 거니까 V-VS는 분자보다 분모가 작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는 F5는 FS보다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음원이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 올 것 같으면 진동수가 이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음원이 멀어지는 경우를 보겠어요.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한 주기 동안에 간 걸 여기다 그릴 것 같으면 이번에는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기 파장이죠. 그래서 음파가 한 주기 동안에 온 거리입니다. 그런데 음원이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VS, TS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관찰자가 듣는 파장은 요만큼 더 길어진 거죠.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음파의 속도를 람다 제로로 나눈 것이고 그 람다 제로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람다 S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TS로 이제 뽑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 더하기 VS분의 V하고서 TS분의 1이 FS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원의 진동수를 요 앞에 나오는 건 어때요? 1보다 작죠? V 더하기 VS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듣는 진동수가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관찰자가 움직이면 만드는 도플러 방정식은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음원은 가만히 있어요. 음원 가만히 있으면, 자, 음원에서 나오는 파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관찰자가 움직인다 그랬죠? 관찰자가 움직이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기서 오는 음파가 나한테는 더 빠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음파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상대 속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오는 그 V 프라임, 음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음원에서 나오는 속도는 람다S fs인데 관찰자가 듣는 속도는, 느끼는 속도는 그거보다 v0만큼, 관찰자가 움직이는 만큼 더 커지게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V 프라임은 람다 O F5인 것처럼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수가 바로 람다 5분의 V 프라임인데, V 프라임은 V 더하기 V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경우는 여기 람다 5도 뭘로 이제 바꿨습니까? 여기 람다 S하고 같다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여기 람다 S는 또 뭐가 됩니까? 여기다 요 FS 람다 S 이렇게 되니까 요거 V분의 FS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FS에다가 V분의 V 더하기 V0, 즉 1보다 더 큰 수를 곱한 거니까 관찰자가 음원 쪽으로 달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멀어질 것 같으면 아까와 반대가 되겠죠. 어떤 반대가 됩니까? 네, 그 음원의 파장은 그대로 있는데 멀어졌어요. 그러면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속도는 어떻게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V에서 V0로 뺀 것과 같으니까 그때 V 프라임은 람다 O F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F5는 람다 5분의 V 프라임이고, V 프라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람다 5는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람다 5는 저기에 람다 S하고 같죠. 자, 그럼 여기다 이걸 대입했으니까 람다 S분의 V-VO 그리고 람다 S는 우리 뭘 쓸 수가 있습니까? 요식을 씁니다. 요식을 다시 여기다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V분의 V-VO 곱하기 F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 더 작게 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공식을 정리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정리하면 이런 식이 생기는데, 봤더니 어때요? 음원의 속도는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 관찰자의 속도는 분자에 있죠.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위쪽에 있는 건 서로 가까이 올 때, 아래쪽에 있는 건 서로 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어떤 경우냐면 V 더하기 V0는 관찰자가 음원에 다가올 때, 그리고 V 빼기 V0는 관찰자가 음원에서 멀어질 때, 분모의 경우에는 그 V 마이너스 V0는 음원이 관찰자에 다가갈 때, 그 다음에 V 더하기 VS는 음원이 관찰자에서 멀어질 때. 자,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음원은 분자다. 아니, 관찰자는 분자고, 음원은 분모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가까워지면 커지는 쪽으로, 서로 멀어지면 작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분자에서 커지려면 플러스가 되겠죠. 분자에서 작아지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분모에서 커지려면 마이너스가 되죠. 분모에서 작아지려면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도플러 효과의 식 4가지 경우를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주에는 우리 진동과 파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제6주에는 열현상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열현상을 공부하면 제6주까지로 우리가 역학 부분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